안녕하세요. 오늘 적기교육의 힘이라는 주제를 이야기로 좀 말씀드릴 안순아 강사라고 합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28년을 유아교육 현장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청소년기 아이들도 많이 접해본 사람으로서 그 조기교육의 폐해와 적기교육의 장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주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처럼 뭐 유치하게 종합장 4번 접어서 이름 쓰게 해주세요. 뭐 저희 아이들 글자 가르쳐 주세요. 숫자 가르쳐 주세요. 이러신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대부분 오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렇게 조기교육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뭐 저는 아이가 자신의 진로를 잘 찾아서 뭐 자기 꿈을 잘 찾아서 가면 뭐 그만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반대로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일상 안에 조기교육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교육이 우리 생활 안에 어떻게 스며들어와 있는지 좀 형태를 보면요. 저는 이게 전반적인 사회의 문화의 특징인 것 같거든요.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 어떤 유아를 원하냐면 어떤 인간상을 원하냐면 아주 어린 영유아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아이처럼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계속 재촉하면서 얘기하시는 그런 말이 몇 번을 말했니 내가 너한테 몇 번을 말해야 말아듣겠니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상 아이들은 그냥 아침마다 태어나서 매일 아침마다 변화하는 것이 아이들의 아주 정상적인 발달 수준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나 아니면 이런 광고에서 왜 이렇게 영어를 막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불안이 아이들을 굉장히 재촉하는 어떤 그 매개체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뭐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자유로울 부모님이 없으실 것입니다. 나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애들 조기교육 많이 시킨 적이 없고 그렇게 강요한 적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바라던 창의성이라든지 뭐 적기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신에 우리가 선택한 그런 교재교구, 그다음에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했던 과목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수능 교과목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죠. 이쪽 왼쪽 거 한번 보시면은 문화센터 프로그램 중 교과목 비율을 반영한 것이고요. 오른쪽 걸 보시면 교재교구 교과목 비율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뭐 다양성이 있어서 아이가 뭐 선택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희 입시 수능본은 그것도 단위수 높은 교과목이랑 정확히 일치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어떤 그 조기교육을 꾸준하게 이제 시키시다가 이게 조기교육이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도 좀 양심의 가책을 덜 받으시는 건 어떤 이야기 때문에 그러시냐면 나는 시킨 적 없어요. 쥐가 좋아서 한 건데 그럼 뭐 제가 뭐 시킨 건가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택이라는 것을 좀 놓고 봤었을 때 수많은 선택지를 주고 내가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게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하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이때 아이들이 하는 선택이라는 건 대부분의 부모님이 제공하고 아니면은 그 부모님들의 얼굴에서 보여주는 비형식적인 표현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눈치 보면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킨 적 없어요 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방패막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적기교육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엘킨드 교수가 굉장히 그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나를 하세요. 뭐냐면 왜 우리가 조기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가 아주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이의 열정을 훔치기 때문이다. 굉장히 멋진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책 속 안에서 제가 그 보석 같은 한 줄을 발견한 게 있는데 하나의 동기는 100가지의 기술보다 가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100가지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아이 마음속에 열정이나 동기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꾸로 100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열정과 동기가 없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왜 적기교육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냐면 해볼만 하기 때문이죠. 저거 해볼만 해. 내가 이거 좀 해볼만 한 것들이니까 내가 이거 되네. 뭐가 좀 성취가 일어나네. 이 일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아이의 자아 존중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만 2세 정도가 되면은 자아 개념이 발달을 하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이러한 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고, 그리고 또 이 자아 존중감이 중요하게 또 발현이 되는 시기가 사춘기죠. 사춘기 때는 이러한 자아 존중감이 자아 정체감으로 형성이 됩니다. 내가 쓸모 있는 존재인가? 나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중요한 요소로 연결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매체가 적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사진 속에 보이는 아이가 이제 제 아이인데요. 한 6살부터 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정말 죽도록 개구리랑 메뚜기만 잡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잡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온 열정을 다해서 몰입을 해서 잡았는데, 요만한 통 속에 한 개구리 100마리 들어가 있는 광경을 보시면 너무 놀라실 거예요. 근데 뭐 동물학대 이런 걸 떠나서 잡아주고 놓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개구리랑 메뚜기를 잘 잡니? 뭐 채집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손으로 기가 막히게 잡아요. 이렇게 주변 어른들이 놀랄 정도로.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무조건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 앞머리의 방향을 봐봐. 그리고 개구리도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걔가 어느 정도 튀어오를 수 있지를 생각을 하고 그 정도 거리 가서 잡으면 거의 백발백중 잡힌다고 이야기를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이 아이가 알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는 그 온 시간 동안 몰입을 해서 감각적으로 그걸 익히게 된 거예요. 그냥 익히게 된 게 아니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개구리 메뚜기 잡는 게 뭐 무슨 필요가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그런 어떤 기가 있어요. 아이들마다 그 기라는 게 뭐 분홍기, 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블럭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마다 이렇게 겪는 기가. 이 아이는 이런 것들을 겪고 나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기가 찾아왔냐면 역사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수없는 인물들의 그 역사책을 막 탐독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처럼 역사적 배경과 지식을 알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이 아이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왕이 죽은 연도만 외워대더라고요. 소용 있는 짓을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그것만 외워대요. 정말 어느 왕이 몇 년도에 죽은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 정도로 계속 그 연도를 계속 외워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쓸모없는 일들을 아이는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 마음은 어떠냐? 이제 저는 큰아이도 있고 이제 둘째도 있는데 둘 다 비슷하게 그러한 과정을 겪어왔거든요. 지켜보는 마음이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갈 때마다 쫓아가고, 그리고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할 때 나는 옆에서 놀이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내 시간을 내주고 나의 열정을 쏟아내는 일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쉬운 건 아니지만, 남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짓에 제가 투자한 그 결과물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이 결과물을 제가 바라고 한 건 아닌데,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한 중등을 올라가는 그 시기에 애가 수학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수학이 왜 재밌니? 그랬더니 엄마 수학이랑 개구리 잡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똑같아? 그랬더니 내가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이걸까 저걸까 하는 방법을 굉장히 열중해서 쏟다 보면 답이 딱 나온대요. 근데 그 답을 딱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경험했을 때 그 성취감이라는 건 이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행복이라는 것도 경험을 해봐야 나중에 행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몰입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을 해봐야 몰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몰입이나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 빼앗아 가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로 좀 결론을 내리면, 사실 유아에게 필요한 사교육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여유를 나눠주는 이 시간만으로도 아이에게는 굉장히 모자른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이의 유아기는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 놀이가 좋은 건 알겠어. 뭐 강사님이 이런 얘기도 하고 다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조금 찜찜해. 그래도 뭔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아버님들에게 조금 힘든 거일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무리 안 되게 10분씩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좋은 동시를 읽어주는 것.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었을 때 저희는 이렇게 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읽고, 내가 그동안 들어왔고, 내가 보아왔던 것의 총 집합체가 나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좋은 동시글을 좀 이렇게 들려주는 것. 그리고 그 동시를 또 내가 외워서 같이 아이랑 교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에 10분 책 읽어주는 활동. 요즘 이제 책 읽어주는 부분도 이제 좀 이야기가 많은데요. 하루에 몇 권을 읽고 그 안에 주인공이 누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가지고 이제 좀 산책을 하듯이, 이 책을 가지고 너와 내가 교감을 나누듯이, 이런 식으로 좀 10분 정도의 책만 읽어주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자마자 10분이라는 제가 단어를 써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남녀가 처음 만나서 연애를 딱 시작할 때 만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나는 네가 너무 보고 싶었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온통 네 생각밖에 없었어 라고 처음을 좀 그렇게 시작을 하면 중간에 만나는 과정에서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고 뭐 어떤 시간을 좀 길게 잡아먹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상하진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회사에 다녀오신 아버님이 시간을 많이 못 내어주시더라도 또 내가 뭐 온몸으로 부딪혀서 많이 놀아주진 못하더라도 내가 회사에서 네가 정말 보고 싶었고 그리고 얼마나 한달음에 여기 뛰어왔는지 몰라 하고 안아주시고 뭐 던져주시고 스킨십 나눠주시면 그 만나자마자 10분만으로 아이와의 애착 형성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이런 누적 효과와 지연 효과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누적 효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경미한 영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랜 시간 누적이 되어서 결국에는 아이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일입니다. 또 하나 지연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초기의 경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훨씬 나중이라도 아이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연 효과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고 또 제 아이들을 통해서 느꼈던 것이고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또 제가 확신하는 바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걱정하시지도 말고 또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내가 이렇게 시킨 걸 잘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마음 놓치지도 말고 아이의 발달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시면서 좀 편안하게 아이랑 여유 있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 드리고 싶었던 아버님들에게만 특히 더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중심축에 좀 바로 서 있는 자세 이 부분을 좀 아버님들이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요 여기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이걸 벤치로 두드릴까 아니면 뭐 망치로 두드릴까 이것은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물건을 내가 왜 만들었지?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나? 그럼 나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 철학이 바탕이 되고 이 개념 철학을 내가 오랜 시간 마음으로 다듬으면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인데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대부분 요 맨 위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빙산의 일각처럼 수단과 도구로만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아이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 저럴 땐 어떻게 해요? 솔루션 주세요. 그러면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이 쫙 나타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솔루션을 던져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솔루션대로 매뉴얼대로 건강하게 자라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분명히 오은영 박사님이 어떤 솔루션을 주고 전문가들이 솔루션을 줬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것은 수단과 도구에 의해서 아이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개념과 철학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했던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들이 이러한 강의도 좀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곱씹어 보시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시면서 중심축에 바로 서 있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굉장히 아끼는 말인데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해대도 모든 사람이 나의 자유를 다 뺐고 내 의지를 다 뺏는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저만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발달을 존중해주고 여유 있게 기다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놀이를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제가 미리 걸어왔던 길이 확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을 좀 드리면서 아버님들이 좀 이렇게 심지 있게 나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